새벽 3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차민혁의 세상은 언제나처럼 지독한 각성 상태에 있었다. 대한민국 AI 기술의 심장부. 아유아라 그룹의 총수인 그는 지금 자신의 왕국 가장 높은 곳,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진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상대는 불면증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적보다도 잔인한 괴물이었다. 최고급 구수다운 침구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인체공학적 매트리스도 그에게는 고문 도구에 불과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파편들이 그의 뇌리를 헤집었고, 눈을 뜨면 천장의 희미한 문양이 그를 비웃는 듯했다. 지난 5년, 그는 단 하룻밤도 제대로 잠들어 본 적이 없었다. 약물은 더 이상 듣지 않았고, 명상이나 심리치료는 그의 날카로운 이성 앞에서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불면은 단순한 수면 장애가 아니었다. 5년 전, 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날 밤의 사고 이후 시작된 깊은 트라우마의 낙인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뇌는 수면 무방비, 상태 죽음이라는 위험한 공식을 새겨 넣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길어질수록 그의 성격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의 눈빛은 누구도 감히 마주할 수 없을 만큼 서늘해졌다. 그는 낮에는 완벽한 지배자였지만 밤이 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고독한 죄수였다. 젠장. 그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쳤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자. 잠든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졌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온한 단잠을 자고 있을까. 그 평범한 안식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사치였다. 그때 그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는 박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이 시간에 연락할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지? 회장님, 아직 못 주무시고 계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비서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민혁의 곁을 지키며 그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용건만 말해.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사나 최면술사는 아닙니다. 조금 특별한 방식의 테라피를 하는 곳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약을 잡아두었습니다. 민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이미 수십 번의 헛된 희망에 신물이 난 상태였다. 쓸데없는 짓. 오늘 밤은 유난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딱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다녀오십시오. 제가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박비서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혁은 처음으로 거절하지 않았다. 어차피 이대로 밤을 새우느니 시간 낭비라도 하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화려한 강남의 불빛에서 한참 벗어난 성북동의 조용한 주택가였다. 고요의 숲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2층짜리 가정집. 이곳이 과연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테라피 센터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박 비서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들어오세요 하는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를 감쌌다.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가 아닌 숲속의 흙냄새와 새벽 이슬을 머금은 풀잎 향기,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라벤더와 샌다루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향기였다. 내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편안했다. 따뜻한 색감의 원목 가구,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LP판과 책들.
거실 중앙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차민혁 씨, 윤세리. 그녀가 바로 이 고요의 숲의 주인이자 유일한 테라피스트였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리넨 원피스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사람의 시선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외모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투명한 눈빛과 그녀를 둘러싼 평온한 기운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목소리였다. 방금 전 인터폰 너머로 들었던 그 목소리.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저음의 톤. 그리고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는 듯한 따뜻한 울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혁의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신경이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녀는 민혁을 재벌 총수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잠 못 이루는 밤에 찾아온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대할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민혁의 경계심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다. 그는 수많은 아첨과 위선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차는 필요 없어. 바로 시작하지. 민혁의 차가운 말에 세리는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러시군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시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으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2층에 마련된 테라피룸은 더욱 놀라웠다. 방 전체가 거대한 스피커처럼 특수한 나무 재질로 마감되어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몸의 형태에 맞춰 모양이 변하는 커다란 빈백 소파가 놓여 있었고 천장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작은 조명들이 박혀 있었다. 세리는 민혁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그를 빈백 소파에 눕게 했다. 몸이 소파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편안하게 감싸였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만 집중해 주세요. 굳이 잠들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의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그녀는 방의 조명을 최소한으로 낮추었다. 천장의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주 낮은 주파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심장 박동 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동굴 속의 울림 같기도 한 싱잉볼의 소리였다. 그 소리는 몸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긴장으로 똘똘 뭉친 근육들을 부드럽게 이완시켰다. 뒤이어 세리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시작되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생각과 걱정들이 날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소리였다. 어떤 음역대는 속삭이듯 부드러웠고 어떤 음역대는 단단하게 중심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마치 악기를 다루듯 자신의 목소리 톤과 속도를 조절하며 민혁의 뇌파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도하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 고요한 숲속에 작은 오두막 안에 누워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각, 사각, 아주 평화로운 소리입니다. 민혁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런 유치한 상상 요법에 넘어갈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목소리와 주변의 소리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싱잉볼의 주파수, 그녀의 발성법, 공기 중에 퍼지는 아로마 오일의 성분까지. 그의 머릿속은 잠드는 대신 더욱 명료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그의 이성적인 분석과는 별개로 그의 몸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었다. 심장의 격렬한 고동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늘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어깨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끈질기게 그의 방어벽을 두드렸다. 오두막 옆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릅니다. 졸,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가 당신의 마음속 복잡한 생각들을 씻어내 줍니다. 모든 것이 맑아지고 투명해집니다. 그녀는 민혁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억지로 그를 잠재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과도하게 활성화된 뇌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정말로 숲속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흙냄새, 물소리, 바람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혁은 자신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달콤하고 나른한 졸음이었다. 그는 이 감각에 저항하려 애썼다. 잠드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안개처럼 그의 저항 의지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이곳은 아주 안전한 공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이제 그만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마 슈이무 앞에 그는 마침내 항복했다. 그의 의식이 아득한 심연 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평화롭게 가라앉았다. 세리는 그의 호흡이 깊고 규칙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낮 동안의 냉정함과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위태롭고 지쳐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순간 밖에서 기다리던 박 비서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회장님은 좀 어떠십니까? 세리는 잠든 민혁의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조용히 답장을 보냈다. 지금은 아주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아마. 아주 오랜만에 꾸는 달콤한 꿈속을 헤매고 계실 겁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잠 못 들던 남자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만들어준 고요한 숲속에서 5년 만에 첫 단잠을 잤다.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자 지독한 집착의 서막이었다. 차민혁이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낯선 천장이 아니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과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샌다루드 향기, 그리고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대신 찾아온 놀라운 개운함이었다. 그는 자신이 언제 잠들었는지, 얼마나 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깊고 평온한 심연 속을 유영하다가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른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고 늘 자신을 짓누르던 만성적인 피로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는 빈백 소파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테라피룸은 그가 잠들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윤세리는 보이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과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편안한 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필체는 그녀의 목소리처럼 부드럽고 단정했다. 민혁은 메모를 내려놓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게 떨리던 손이 지금은 놀랍도록 안정되어 있었다. 기적. 그는 이 단어를 믿지 않았지만 어젯밤 그에게 일어난 일은 기적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세리는 작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을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몇 시간이나 잤지? 민혁은 그녀의 안부를 묻는 말 대신 사실 확인부터 하려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이전처럼 날카로운 가시는 없었다. 정확히 4시간 12분 주무셨습니다. 렘 수면 단계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진입하셨더군요. 그녀는 마치 의사처럼 그의 수면 상태를 정확하게 브리핑했다. 민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4시간.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에게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허락된 가장 긴 휴식이었다.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빈속에 나가시면 힘드실 테니 조금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녀가 나온 것은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가정식 백반이었다. 하지만 따뜻한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는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도 그의 공허한 속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그가 식사를 하는 동안 세리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녀는 그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거나 부담스러운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저 그가 편안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고요한 배경이 되어줄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배려는 민혁으로 하여금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가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낯선 감각을 느끼게 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박 비서가 초조한 얼굴로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민혁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환해졌다. 회장님 안색이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회사로 가. 민혁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차에 올랐지만 박 비서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변화였다. 그날 에이오아라 그룹의 임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늘 얼음장 같던 회장의 얼굴에 피로감이 사라져 있었고 회의 내내 보여준 그의 판단력과 집중력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날카롭고 정확했다. 직원들은 회장님에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기적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혼자가 된 민혁의 침실에 어김없이 불면의 괴물이 찾아왔다. 그는 어젯밤의 평온을 재현하려 애썼다. 세리가 틀어주었던 음악을 찾아 틀고 그녀가 피웠던 아로마 오일을 구해서 피워보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뇌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음악이나 향기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윤세리,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숨결, 그녀를 둘러싼 그 평온한 기운, 그것이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그는 하룻밤의 당굼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지독한 갈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새벽 2시, 그는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세리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 가족관계, 재정상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다음날 아침 민혁의 책상 위에는 윤세리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그녀는 유명한 조향사였던 아버지에게서 아로마 테라피를, 성악가였던 어머니에게서 사운드 테라핑의 기초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아버지가 남긴 연구실과 값비싼 장비들을 유지하기 위해 큰 빚을 지게 되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고요의 숲은 단순한 테라피 센터가 아니라 부모님의 유산이자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었다. 하지만 운영난으로 인해 곧 은행에 차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민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날 저녁
그는 직접 고요의 숲을 다시 찾았다.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세리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그를 맞았다. 오늘 예약은 없으셨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테라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야. 거래를 제안하러 왔지. 민혁은 소파에 앉으며 마치 자신의 집무실인 것처럼 다리를 꼬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움을 구하는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손에 쥔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내 재정 상황에 대해 들었어. 이 센터 곧 문 닫게 생겼더군. 세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불쾌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게 차민혁 씨와 무슨 상관이죠? 상관 있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독점 계약서야. 네가 진 빚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당장 지불하지. 앞으로 1년간 너는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테라피스트가 되는 조건으로. 세리는 어이가 없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오만하고 일방적이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한 사람만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들이 그 다른 사람들 전부 합쳐도 내가 지불하는 돈의 10분의 1도 안 될 텐데. 민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집어치워. 이건 비즈니스야. 내게는 돈이 필요하고 내게는 네 능력이 필요해. 아주 간단한 거래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결정타를 날렸다. 계약 조건은 간단해. 매일 밤 네가 내 집으로 오는 거야. 내가 잠들 때까지 내 곁에 있어주면 돼. 그 외의 시간에는 뭘 하든 상관 안 해. 이 센터를 계속 운영해도 좋아. 낮에는 다른 손님을 받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밤은 온전히 내 것이어야 해. 세리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의 제안은 굴욕적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 돈만 있다면 부모님의 소중한 공간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매일 밤 그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조건이 마음에 걸렸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독선적인 태도는 그녀의 본능적인 경계심을 자극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시간은 없어. 지금 여기서 결정해. Yes or no. 그는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세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은행의 독촉장과 센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그녀는 현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좋아요. 그 거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민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지. 저녁 9시까지. 내 집으로 와. 그는 주소가 적힌 명함을 테이블 위에 남겨둔 채 미련 없이 돌아섰다. 세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자신이 방금 무슨 계약을 한 것인지 실감하며 만견자실했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한 남자를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더 깊고 차가운 심연을 가진 악맥에 팔아넘긴 것이었다. 그날 밤 세리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혁의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녀가 본 그의 집은 그녀의 고요의 숲과는 정반대의 세상이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날카롭고 거대했다.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무균실 같은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권태로운 표정의 왕 차민혁이 있었다. 에와스간.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새로 들여온 가구를 살펴보는 듯한.
무심하고 평가적인 시선이었다. 저쪽이 내 침실이야. 필요한 건 다 안에 준비해뒀어. 내가 잠들면 조용히 나가면 돼. 아침까지 머무를 필요는 없어. 그는 그녀를 윤세리라는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값비싼 도구로 취급할 뿐이었다. 세리는 굴욕감을 애써 억누르며 그의 침실로 들어섰다. 그의 침실은 집 전체보다 더 차가운 공간이었다. 거대한 침대와 작은 탁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그날 밤 세리는 그의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지난번과 똑같이 테라피를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고요의 숲의 편안함 대신 숨막히는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감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장된 숨소리,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풀잎 향기, 그리고 그녀가 만들어내는 평온한 기운. 그는 약에 취하듯 그녀의 존재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원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종속되는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욱더 그녀에게 차갑게 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계약 관계가 시작되었다. 세리는 매일 밤 그의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녀는 그의 불면증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이었고, 그는 그녀의 소중한 공간을 지켜주는 유일한 구원자였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어떤 인간적인 교류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도구로 대했고, 그녀는 그에게 철저히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가장 먼 존재였다. 차민혁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첫날 밤 이후 윤세리의 삶은 두 개의 극단으로 나뉘었다. 낮은 여전히 풀과 흙냄새, 그리고 따뜻한 차가 있는 그녀의 공간 고요의 숲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하늘 위의 성체로 향해야 했다. 그곳은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차민혁이라는 남자의 고독한 왕국이었다. 매일 밤 9시, 약속된 시간이 되면 검은색 세단이 그녀의 센터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그녀는 채 오르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감정을 지우고 오직 전문적인 테라피스트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했다. 차민혁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의 집은 언제나 똑같았다.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만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공간,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거대한 쇼룸 같았다. 그는 늘 서재에서 그녀를 맞았고 단 한마디의 불필요한 인사도 없이 그녀를 침실로 안내했다. 그들의 밤에는 몇 가지 엄격한 규칙이 존재했다. 모두 차민혁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들이었다. 첫째, 테라피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는 일절 금지. 그는 그녀의 안부나 일상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의 하루가 어땠는지 물을 수 없었다. 그들은 철저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둘째, 지정된 공간 외에 이동 금지. 그녀는 현관에서 침실로, 그리고 침실에서 현관으로 이어지는 동선 외에는 그 어떤 곳도 돌아다닐 수 없었다. 그의 집은 그녀에게 허락된 감옥이었다. 셋째,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테라피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터치를 제외하고 그 어떤 개인적인 접촉도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녀의 온기가 자신의 얼음 같은 방어벽을 녹이기라도 할 것처럼 병적으로 그녀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세리는 그 모든 규칙을 묵묵히 따랐다. 그녀는 이것이 그가 자신을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자신의 감정을 지키려는 최후의 발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어 했고, 그래서 더욱더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테라피가 시작되면 그 냉정한 지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고 말이 없었지만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숨소리만으로도 세리는 그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인지 알 수 있었다. 어떤 날은 그의 미간이 밤새도록 펴지지 않았고, 어떤 날은 잠든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경련하기도 했다. 세리는 전문적인 테라피스트로서 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의 수면 패턴, 뇌파의 변화,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내뱉는 단어들까지. 그녀는 그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전문가의 냉철함과는 다른 인간적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민이었다. 그녀는 그의 텅 빈 집에서 그의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그의 서늘한 눈빛 뒤에 숨겨진 지독한 피로감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완벽한 갑옷 아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롭게 떨고 있는 상처 입은 영혼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그날따라 민혁의 상태는 유난히 좋지 않았다. 그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있는 듯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어. 그가 침대에 눕지도 않은 채 창밖을 보며 말했다. 빗줄기가 세차게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이세요. 이럴 때일수록 뇌를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세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하지만 세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회장님의 테라피스트입니다. 제 일은 어떤 상황에서든 회장님께서 안정을 찾으시도록 돕는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혁은 처음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친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녀를 노려보다가 결국 포기한 듯 침대 위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날의 테라피는 유난히 힘들었다. 그의 저항이 너무나도 거셌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방어벽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튕겨져 나오는 듯했다. 세리는 포기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더 느린 호흡으로 그를 인도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이 빗소리와 함께 멀리 씻겨 내려갈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거칠던 호흡이 아주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가지마. 잠꼬대였다. 너무나도 작고 애처로운 목소리. 마치 길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는 듯한. 세리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가 누구를 부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슬픔은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 순간 잠든 그의 손이 허공을 헤매다가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의 손을 무의식 중에 붙잡았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것처럼 그녀의 손을 필사적으로 놓지 않았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리는 그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자신의 손을 잡은 그의 손등 위로 다른 한 손을 조용히 겹쳐주었다. 그녀의 온기가 전해지자 그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기색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세리는 그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손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그가 너무나도 굳게 잡고 있어 손을 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켜야 했다. 불편한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은 채로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민혁이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과 그 손의 주인이 바로 윤셀이라는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 손을 놓았다. 이게 무슨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당황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밤새 악몽을 꾸시는 것 같아서 손을 놓지 않으셔서 세리가 더듬거리며 설명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통제 불가능한 모습을 그녀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이 그를 덮쳤다. 당장 나가.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려버렸다. 세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텅 빈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세차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차가운 거절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약한 모습을 본 이후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단순한 연민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위험한 감정이었다. 계약 관계의 선을 넘어서는, 테라피스트로서 결코 가져서는 안 될 감정. 그날 이후 민혁은 그녀를 더욱더 차갑게 대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본 그녀를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이전보다 더 날카로운 말들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세리는 더 이상 그의 가시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의 차가운 말들은 사실 도와달라는 그의 또 다른 방식의 절규라는 것을 그녀는 그의 얼음 같은 벽 너머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클래식 LP판을 조용히 틀어놓기도 했고 그가 잠든 후 그의 서재 책상 위에 작은 허브 화분을 놓아두기도 했다. 민혁은 그녀의 그런 작은 변화들을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의 무채색 같던 세상에 그녀로 인해 아주 작은 색깔들이 하나씩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그 변화가 두려웠지만 동시에 낯선 따뜻함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의 기묘한 밤은 계속되었다. 한 사람은 필사적으로 벽을 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벽을 허물려 하고 있었다. 얼음장 같던 총재의 마음이 고요한 숲의 온기를 가진 한 여자로 인해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의 무의식적인 접촉 이후 차민혁과 윤세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는 더욱 선명한 균열이 생겨났다. 민혁은 애써 그날의 일을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손에 남아있는 그녀의 온기는 지독한 잔상처럼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 불가능한 모습을 그녀에게 들켰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손을 잡아주던 그 작은 온기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인간적인 위안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내면적 혼란은 그의 행동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세리에게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려 애썼다. 그는 침실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은 테이블을 가져다 놓았고 그녀가 앉는 의자와 자신의 침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노력은 오히려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그의 의존성은 이제 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낮 동안에도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떠올리고 있었다. 중요한 회의 중에 복잡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다가도 문득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그녀에게서 나던 숲의 향기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그의 날카로운 신경은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았고
복잡했던 문제의 해답이 의외로 쉽게 떠오르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수면제이자 이제는 각성제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위험한 중독을 경계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속수무책으로 그녀에게 길들여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회의를 앞두고 있었다. 수조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었지만 며칠간 이어진 긴장감 탓에 그의 컨디션은 최악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박 비서를 불렀다. 지금 당장 고요의 숲에서 아로마 오일을 좀 사와. 어떤 향으로 사올까요? 회장님, 몰라. 그냥 그 여자가 쓰는 걸로. 그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니, 됐다. 그냥 윤세리 씨를 지금 당장 이리로 오라고 해. 박 비서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즉시 지시를 이행했다. 30분 후, 세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계약 시간인 밤 9시가 되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무슨 일? 이시죠. 중요한 회의가 있다. 민혁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 존재 자체가 사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냥 여기 있기만 해. 그는 그녀를 서재 한쪽 구석의 작은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태연하게 화상회의를 시작했다. 세리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 서린 지독한 피로감을 보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그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민혁은 평소의 냉정함과 카리스마를 되찾았다. 그는 막힘없이 회의를 주도했고 날카로운 질문과 논리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설득했다. 그의 압도적인 모습에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분명 폭군이고 자신을 도구로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는 지독하게 외로운 왕이기도 했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민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노트북을 덮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세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무심한 척 말했다. 수고했어. 내 덕분에 잘 끝난 것 같군.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한 칭찬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셀러로 향했다. 저녁 먹고 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세리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느껴졌다. 잠시 후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이 차려졌다. 두 사람의 첫 저녁 식사였다. 내 센터는 요즘 어때? 민혁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사적인 대화를 금지했던 자신의 첫 번째 규칙을 그 스스로 깨뜨리고 있었다. 덕분에 빚도 다 갚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세리는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었다. 왜 저였나요? 그녀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실력 있는 테라피스트들이 많을 텐데요. 민혁은 칼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몰라. 그냥 내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아주 오랜만에 소음이 멈추는 것 같았어. 그의 대답은 솔직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끌리는 이유만큼은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본능의 영역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에는 더 많은 예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는 밤에 그녀가 돌아가는 것을 아쉬워했고 때로는 조금만 더 있다가 라며 그녀를 붙잡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침실 옆 의자만 앉혀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옆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녀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더 큰 평온을 느꼈다. 세리 역시 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음장 같은 태도 뒤에 숨겨진 서툰 관심과 표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칭찬이나 감사에 인색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녀의 센터에 낡은 음향 장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 날, 센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오디오 시스템이 익명으로 배달되었다. 그녀가 추운 날씨에 얇은 코트를 입고 온 날이면 다음 날 그녀의 차 뒷좌석에는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휘둘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의 상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과거의 정체는 무엇일지, 그가 밤마다 잠꼬대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녀의 직업적인 호기심은 어느새 개인적인 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테라피를 마친 후 그녀가 돌아가려 할 때였다. 잠깐만, 민혁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의 손에는 작은 LP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들어볼래? 그것은 아주 오래된 첼로 연주곡이었다. 그는 말없이 턴테이블에 LP판을 올렸다. 깊고 구슬픈 첼로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가장 좋아하시던 곡이야.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세리는 숨을 죽인 채 그의 옆에 서서 음악을 들었다. 그의 옆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슬퍼 보였다. 아주 어렸을 때, 잠이 안 올 때마다 어머니가 이 곡을 틀어주셨지. 그럼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잠이 들곤 했어. 그의 목소리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 곡은 내게 가장 끔찍한 소리가 되어버렸어. 그날, 그가 언급한 그날이 바로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비극의 날임을 세리는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슬픔이 음악과 함께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음악이 끝나고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고마워. 민혁이 나직이 말했다. 내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이 곡을 끝까지 들을 수 있었어.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경계심 대신 깊은 신뢰와 함께 그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애틋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그의 그런 눈빛을 마주하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려다 줄게. 그가 규칙을 또다시 어겼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아 그녀의 센터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의 교류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센터 앞에 차를 세운 후 세리가 차에서 내리려 할 때였다. 세리 씨, 민혁이 그녀를 불렀다. 내일 낮에 시간 어때? 같이 점심이나. 그것은 명백한 데이트 신청이었다. 얼음 같던 왕이 처음으로 자신의 성벽을 허물고 그녀의 세상으로 한 걸음 걸어 들어오려는 순간이었다. 세리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조금 상기되어 있었고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 대답 한마디에 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가 봄날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차민혁의 얼음 왕국에 봄이 찾아오려 할 무렵 에이유라 그룹의 심장부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준석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근 눈에 띄게 달라진 사촌 동생 차민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준석, 그는 차민혁의 유일한 친척이자 AU아라그룹의 2인자였다. 그는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검은 야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차민혁의 불면증을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여겼다. 언젠가 그 약점이 그를 스스로 무너뜨릴 것이고 그때 자신이 자연스럽게 왕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최근 그 완벽했던 시나리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컨디션이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주간 단 한 번의 판단착오도 없으셨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지셨습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에 준석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약물이나 다른 치료로는 절대 고칠 수 없었던 지독한 불면증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다고 무언가 이상했다. 뭔가 있어. 그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그의 의심은 곧 한 가지 사실로 귀결되었다.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그의 펜트하우스를 드나드는 의문의 여자. 준석은 이미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민혁이 새로 들인 여자 중 한 명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민혁은 여자에게 결코 마음을 주는 법이 없는 남자였다. 더군다나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으로 매일 밤 여자를 들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준석이 나직이 명령했다.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그리고 차민혁과 정확히 무슨 관계인지 알아내. 그 여자가 바로 이 모든 변화의 열쇠일 테니 준석의 의심이 싹 트는 동안 민혁과 세리의 관계는 조심스러운 첫발을 내디뎠다. 약속했던 점심 식사는 어색함의 연속이었다.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와인 잔만 만지작거렸다. 민혁은 평생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고 세리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평소의 차분함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센터 일은 할만해. 민혁이 겨우 꺼낸 질문이었다. 내 덕분에 많이 안정됐어요. 그래? 다행이군. 대화는 번번이 짧게 끊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색한 침묵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서투름 속에서 계약관계 너머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듯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설 때 민혁은 무심한 척 그녀에게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선물이야. 쇼핑백 안에는 그녀의 센터 분위기와 어울리는 수수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세리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제 취향을 그냥 널 생각하니까 이게 떠올랐어. 그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먼저 채에 올라탔다. 하지만 그의 귓불은 미세하게 붉어져 있었다.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얼음장 같던 남자가 아주 서툴지만 진심 어린 방식으로 그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들의 밤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사업을 시작하며 겪었던 어려움들. 하지만 결코 그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된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성격이었다. 세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상처 입은 내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는 그에게 섣부른 위로나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완벽한 치유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극의 전조가 찾아왔다. 그날은 민혁의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그는 낮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세리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드리워진 짙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를 찾은 세리는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첼로 LP판이 놓여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었던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오늘은 테라피는 쉬는 게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다가가 그의 빈잔에 위스키를 따라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잔을 들어 가볍게 그의 잔에 부딪혔다. 어머님을 위하여, 그녀의 조용한 위로에. 민혁은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울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지난 20년간 억눌러왔던 슬픔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의 테라피는 시작부터 위태로웠다. 그의 뇌파는 극도로 불안정했고 그의 호흡은 얕고 거칠었다. 세리는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무의식은 이미 과거의 악몽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물리야, 그가 잠꼬대를 시작했다. 이전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생한 공포가 담긴 절규였다. 어머니, 아버지 안 돼. 그의 몸이 침대 위에서 격렬하게 뒤채기 시작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세리는 그를 깨워야 할지, 그대로 두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가 눈을 감은 채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세리야, 윤세리, 제발 나 좀 구해줘. 그는 잠꼬대 속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세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민혁 씨, 제가 여기 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녀는 전문적인 테라피스트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그의 임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주고 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의 발작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격렬해졌다. 그 순간 그가 벌떡 눈을 떴다. 그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현실과 악몽을 구분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맹수처럼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엄마를... 민혁 씨, 정신 차려요. 저예요. 세리. 그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의 어깨에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물을 본 민혁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이성의 빛이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은 듯 급히 손을 놓았다. 그는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와 방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머리를 감싸쥔 채 괴로운 신음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또... 그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처럼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공포로 몸을 떨고 있었다. 세리는 아픈 어깨를 붙잡고 그런 그를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관계에 드리워진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가
그렇게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낸 밤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준석은 자신의 부하로부터 한 장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어둠 속에서 윤세리가 차민혁의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간단한 보고가 적혀 있었다. 목표 윤세리, 직업 아로마 앤 사운드 테라피스트, 고요의 숲이라는 개인 센터 운영 중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최근 차민혁 회장의 지원으로 모든 부채 해결, 비공식적인 심리치료사로 추정됨. 준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심리치료사,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에 가까운 방식.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공격 포인트였다. 찾았군, 차민혁의 아킬레스건. 그는 즉시 자신의 홍보팀에 연락했다.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아우아라 그룹의 차민혁 회장, 사이비 치료색에 현혹되어 회사 경영에까지 영향이라는 주제로 최대한 자극적인 루머를 만들어 퍼뜨려. 증거는 필요 없어. 대중들이 그렇게 믿게만 만들면 돼. 얼음 왕국에 경고했던 성벽에 안과 밖에서 동시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날 밤의 폭풍이 지나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냉기가 흘렀다. 차민혁은 자신의 가장 깊고 추악한 상처를 그녀에게 들켜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자기 혐오로 스스로를 가뒀다. 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위스키 향만이 그의 고통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윤세리는 아픈 어깨보다 마음이 더 시렸다. 그의 폭력적인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스스로를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굳게 닫힌 서재문은 그 어떤 위로도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식탁에서 마주 앉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빙벽이 세워져 있었다. 민혁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녀 역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부터 밤에 올 필요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너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지. 돈은 약속대로 지불할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내 집에 올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것은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깊은 체념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그는 두려웠다. 다시 한번 그녀 앞에서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힐까봐.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밀어내는 방법을 택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세리는 그의 진심을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의 말은 차가운 거절이자 자신의 쓸모가 다했다는 비정한 통보로 들릴 뿐이었다. 에이, 알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이후 그녀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버린 듯 허전했다. 한편 이준석이 뿌린 악의적인 씨앗은 증권가 찌라시와 익명의 블로그들을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근거 없는 루머였지만 내용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자극적이었다. 아유라 그룹 차민혁 회장, 미모의 여성 치료색에 빠져 그룹의 미래가 위험하다. 검증되지 않은 아로마 테라피, 사실은 주술에 가까운 사이비요법, 총수의 심리적 불안정. 아유아라 그룹의 죽에 미치는 영향은 루머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다. 이준석의 홍보팀은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했다. 그들은 세리의 테라피 방식을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것으로 몰아갔고
민혁을 그런 것에 현혹된 판단력 흐린 리더로 묘사했다. 대중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벌 총수와 의문의 여성 치료사라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사회에서는 회장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혁은 즉시 법무팀을 동원해 루머의 근원지를 추적하고 강경 대응을 지시했지만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적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민혁을 가장 괴롭힌 것은 회사의 위기가 아니었다. 바로 의심이었다. 그의 트라우마는 타인에 대한 깊은 불신을 그의 뇌리에 새겨놓았다. 그는 지난 5년간 단 한 사람도 온전히 믿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윤세리가 나타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가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인 그날 밤 이후 이 모든 공격이 시작되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세올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그 맑은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를 떠올리면 그런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배신의 기억은 독처럼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가 정말 순수한 의도로 내게 접근한 것이 맞을까? 그녀의 테라피는 정말 나를 치료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내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고도의 수단이었을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마음을 좀먹어 들어갔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세리에게 연락했다. 계약 해지 이후 첫 연락이었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문제를 논의하자는 핑계를 댔다. 약속 장소는 그녀의 센터가 아닌 제3의 장소인 호텔 라운지였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세리의 얼굴은 조금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차분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오히려 그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저 평온한 얼굴 뒤에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래?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네가 퍼뜨린 건가? 세리는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네, 뭘 말인가요? 내 대한 루머,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하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세리는 그 미세한 감정을 읽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었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네가 내 집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야. 그리고 네가 나에게 어떤 치료를 했는지 아는 사람은 너와 나. 단둘뿐이지.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인간적인 신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잠재적인 용의자로 신문하고 있었다. 세리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동안 그가 자신을 밀어낸 이유가 그날 밤의 일에 대한 수치심과 미안함 때문일 거라고 아주 조금은 기대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보여준 모든 진심과 위로는 그에게는 그저 분석하고 의심해야 할 데이터에 불과했다. 그렇군요.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네요. 에어디가 계약을 끝내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위약금은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께 받았던 모든 돈,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뒤돌아섰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본 깊은 실망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잠깐만, 윤슬이. 그가 뒤늦게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호텔 라운지를 빠져나가 그의 세상 밖으로 완전히 걸어 나가버렸다. 홀로 남은 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내려다보았다. 잔에는 그녀의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의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밀어내버린 것이다. 그날 밤 민혁의 펜트하우스는 다시 완벽한 어둠과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닌 지독한 공허함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뇌는 잠들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상처 입은 눈빛이 그의 눈꺼풀 뒤에서 떠나지 않았다. 불면의 괴물이 이전보다 더 끔찍하고 거대한 모습으로 다시 그를 찾아왔다. 그가 스스로 세운 완벽한 빙벽은 이제 그 자신을 가두는 영원한 감옥이 되어버렸다. 윤세리가 떠난 후 차민혁의 밤은 다시 끝없는 어둠에 잠겼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은 이전과 달랐다. 이전의 어둠이 날카로운 파편들로 가득한 고통의 공간이었다면 지금의 어둠은 그녀의 부재로 인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공허함이었다. 불면의 괴물은 그의 뇌를 잠식하는 것을 넘어 그의 영혼까지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밤을 꼬박 새웠다. 약물은 더 이상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그의 신경은 끊어지기 직전의 기타 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낮 동안 그는 가까스로 완벽한 총수의 가면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위태로운 상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중요한 회의에서 그는 집중력을 잃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고 결제 서류에는 전혀 다른 내용의 사인을 하기도 했다. IURA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그의 불면과 함께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박 비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의 모습에 발을 동동 굴렀다. 회장님, 이러다 정말 쓰러지십니다. 제가 윤세리 씨를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필요 없어. 민혁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한 여자 없이는 잠조차 잘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매일 밤 지독한 외로움과 후회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호텔 라운지에서의 마지막 만남을 수없이 복기했다. 그녀의 상처 입은 눈빛,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그의 세상 밖으로 사라지던 위태로운 뒷모습. 그는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괴물이 결국 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었던 천사를 물어뜯어 쫓아내버린 것이다. 정말 그녀가 아니었을까?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녀에게 용서를 빌 자격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그는 박비서나 회사의 법무팀을 통하지 않았다. 이것은 회사의 일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는 외부의 사설 정보팀을 고용했다. 그가 내린 지시는 단 하나였다. 나와 윤세리 씨에 대한 루머의 최초 유포지를 찾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지시 아래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들로 구성된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닷속에서 악의적인 루머라는 작은 물고기가 시작된 단 하나의 웅덩이를 찾아 역추적해 나갔다.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준석은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수십 개의 유령 계정과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며칠이 지났을까? 민혁이 서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을 때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최초 유포지로 추정되는 IP 주소와 그 IP가 사용된 법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블루 스카이 컨설팅.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경영 컨설팅 회사였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곧바로 검은 꼬리가 드러났다. 그 회사는 이준석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였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모니터에 떠있는 이준석의 이름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역시나였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믿었던 얼굴 뒤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배신감에 대한 분노보다 윤세리에 대한 미안함이 그의 심장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는 자신의 상처에 눈이 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윤세리가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약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없는 평온한 잠은 의미 없는 공허함일 뿐이었다. 그는 잠을 되찾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윤세리를 되찾고 싶었다. 고객으로서가 아닌 그녀를 필요로 하는 한 남자로서.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전의 고통과 혼란은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먼저 자신의 왕국을 바로 세워야 했다. 내부의 적을 처단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 앞에 설 자격이 생길 터였다. 그는 박 비서를 불렀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내일 오전 10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해. 특히 이준석 이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전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불안감이 전혀 없었다.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온 남자의 서늘하고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이준석 이사가 소유한 모든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 내역을 지금 당장 확보해 검찰에 넘길 증거 자료로 정리해둬. 박 비서는 군소리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잠들지 못했던 사자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혁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는 서재의 창가에 서서 동이터 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 이제 곧 끝날 터였다. 그는 내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새로운 아침을 열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아침을 맞이한 후 그는 그녀를 찾아갈 것이다. 계약서나 돈이 아닌 상처투성이의 진심 하나만을 들고서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당신이 나의 유일한 평온이었노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노라고. 다음날 오전 10시 아이유라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중역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근 급격히 나빠진 회장의 컨디션과 인터넷에 떠도는 악성 루머 때문에 열리는 회의라고 짐작했다. 회의실의 가장 안쪽 이준석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차민혁의 심리적 불안정성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 그의 경영권을 박탈할 계획이었다. 그의 시대가 드디어 열리는 순간이었다. 정확히 10시가 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차민혁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며칠 밤을 사온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의 모습은 완벽했다. 흐트러짐 없는 슈트 차림, 차갑게 빛나는 눈빛,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정한 카리스마. 그는 아픈 사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부활한 왕이었다. 민혁은 말없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이준석에게 닿았다. 준석은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최근 우리 그룹을 흔들고 있는 악성 루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더 나아가 우리 내부에 숨어있는 적을 처단하기 위함입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적이라는 단어에 준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저의 사생활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의 주가가 일부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주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룹의 총수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예상 밖의 행동에 임원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아유라 그룹의 근간을 흔들려는 명백한 내부의 적에 의한 계획적인 공격입니다. 그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난 2주간 저에 대한 루머가 최초로 생성되고 유포된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계정과 해외 IP 주소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선의 종착점은 단 하나의 법인을 가리키고 있었다. 블루 스카이 컨설팅. 이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컨설팅 회사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우리 그룹의 특정 인물과 연결된 유령 회사임이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준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민혁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것은 블루 스카이 컨설팅에서 루머 유포를 위해 고용한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계좌 내역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는 바로 이준석의 비자금 계좌였다. 이준석 이사, 민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준석에게로 향했다. 이 자금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석은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이건 모함이야.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조작해서 회장님을 현혹하는 겁니까? 조작이라고요? 민혁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다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준석이 경쟁사에 아유라 그룹의 핵심 기술 정보를 빼돌리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담긴 이메일과 녹취록이었다. 루머 조작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룹의 정보를 팔아넘기며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증거는 완벽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준석을 지지하던 임원들 조셔 경악하며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준석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내 불면증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나는 깨어 있었으니까
민혁이 서늘하게 말했다. 당신이 잠든 시간에도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지. 당신이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준석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그래, 내가 했다 하지만 너도 정상이 아니잖아. 매일 밤 약에 취해 살고 검증되지도 않은 여자 치료색에 휘둘리는 놈이 어떻게 이 그룹을 이끌 수 있겠어. 그 여자 치료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민혁이 그의 말을 받았다. 당신이 사입이라고 매도했던 그분 덕분에 나는 지난 20년간 나를 괴롭혔던 트라우마의 실체를 마주할 용기를 얻었소. 그리고 당신이 내 등 뒤에 숨긴 칼을 볼 수 있을 만큼 명료한 정신을 되찾았지. 그러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나. 그의 말은 준석에게 마지막 비수가 되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이준석 이사를 배임 및 횡령, 정보 유출 혐의로 이사회에서 제명하고 즉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시오. 준석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그의 저주 섞인 고함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회의실에는 정적이 찾아왔다. 민혁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그날 오후 민혁은 회사를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윤세리의 고요의 숲이었다. 그는 센터 앞에서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차에서 내렸다. 그가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리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기대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깊은 상처와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무슨 일로 오셨죠? 회장님 계약은 이미 끝났을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이야기 좀 해. 죄송하지만 지금은 상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치료사가 아니고요. 그녀는 그를 손님으로 대하며 그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민혁은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치료사로서가 아니라 윤세리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말을 꺼냈다. 미안해. 아주 짧고 단순한 단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가 틀렸어. 널 의심했고 내 상처를 무기 삼아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줬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진실은 말해야겠어. 그는 그녀를 근처의 작은 공원 벤치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0년 전 그날 밤의 화재 사건, 부모님의 죽음, 그리고 범인이 경쟁사 회장이었지만 그룹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사고로 덮어야 했던 자신의 아버지의 선택까지. 나는 그날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믿어본 적이 없어. 믿음은 곧 약점이었고 약점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나 내 세상은 완벽하게 통제되어야만 했어. 감정조차도.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고통으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네가 나타났어. 내 통제를 벗어나는 유일한 존재. 네 목소리, 네 향기. 너의 모든 것이 내 완벽한 방어벽을 허물어뜨렸어. 나는 그게 두려웠다. 너에게 의존하게 되는 내 자신이 다시 배신당하고 무너져 내릴까봐. 그래서 널 밀어냈고 상처를 줬지. 루머 사건은 내 비겁한 의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CEO가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나약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네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난 잠을 되찾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널 되찾고 싶었던 거야. 넌 내 불면증을 치료해준 약이 아니었어. 넌 내 병든 영혼을 치유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가득 고인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고객으로서가 아니라 널 필요로 하는 한 남자로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그의 절절한 고백에 세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 입고 외로웠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비로소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 빙벽이 그의 뜨거운 진심 앞에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차민혁의 절절한 고백은 해질녘 공원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세상은 잠시 숨을 멈춘 듯 했다. 윤세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과 마침내 드러난 그의 진심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깊어져 버린 그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뒤섞인 복잡하고 뜨거운 눈물이었다. 민혁은 초조하게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평생 이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누군가의 마음을 구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버린다 해도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으니까.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세리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투명했다. 마버, 그녀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왜 그런 아픔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왜 아무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그런 지옥 속에 가뒀어요? 그것은 원망이 아닌 안타까움이었다. 나도 미안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해서, 당신이 보내는 서툰 신호들을 오해해서,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둬서 미안해요. 그녀의 말에 민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용서를 구했는데 그녀는 오히려 사과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잡았다. 아니야, 네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건 다 내 탓이야. 아니요. 세리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둘 다 아주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그의 상처 입은 등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녀의 작은 품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민혁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20년 만에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모든 무게를 기대었다. 방어벽도 계산도 없는 온전한 위로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계약도, 규칙도, 갑을 관계도 없었다. 그들은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세상에서 가장 서툴고 조심스러운 연인이었다. 민혁은 그날 밤 그녀를 펜트하우스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센터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는 그녀를 붙잡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내일 다시 봐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세리는 그런 그의 모습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내일 봐요. 그 약속 하나가 민혁에게는 세상 전부를 얻은 것과도 같았다. 그들의 관계 회복은 느리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민혁은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세상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그녀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사들고 그녀의 센터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센터의 작은 정원에 앉아 평범한 연인들처럼 점심을 먹었다. 그는 그녀가 다른 손님들을 상담하는 모습을 방해되지 않게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일에 얼마나 큰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일을 존중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그녀를 지원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인맥과 정보를 이용해 그녀의 센터가 학술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해외에 저명한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을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녀의 테라피 방식이 과학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로서의 지지였다. 세리 역시 그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테라피스트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완벽한 치유였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트라우마와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는 그를 데리고 20년 전 화재가 났던 별장터를 다시 찾았다. 폐허가 된 그곳에서 민혁은 처음으로 부모님의 죽음을 온전히 애도할 수 있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고,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가장 깊은 상처가 그녀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민혁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잠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잠들기 위해 그녀의 목소리나 향기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잠들기 전 그녀와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잘 자요 라는 인사를 나누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그 어떤 테라피보다도 강력한 수면제가 되었다. 그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스스로 잠드는 법을 다시 배워가고 있었다. 이준석 사건은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배임, 횡령 혐의는 물론 20년 전 사건의 진실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되었다. 아이유라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대중들은 오히려 민혁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그는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 일어선 강인하고 매력적인 리더로 재평가받았다. 그룹의 위기는 오히려 그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민혁은 세리의 센터를 찾았다. 그날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그는 화려한 선물 대신 그가 직접 만든 작은 당근 케이크와 수수한 들꽃 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생일 축하해. 그의 서툰 모습에 세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센터의 작은 주방에 마주 앉아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다. 맛이 괜찮아. 민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세리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고마워요.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그녀의 고백에 민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고통이 아닌 오직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내가 할 말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물이었다. 세리야. 그가 처음으로 긴장감 없이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네가 없는 내 세상은
색깔이 없는 세상이었어. 네가 없는 내 밤은 끝이 없는 어둠이었고, 네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어.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닮은 작고 영롱한 사파이어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계약이나 규칙 같은 건 없어. 오직 내 진심뿐이야. 내 남은 평생의 밤과 아침을 너와 함께하게 해줄래.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세리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니주하여. 민혁은 환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견고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상처 입었던 마음이 비로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4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차민혁과 윤세리의 세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찬란한 색으로 채워졌다. 그들의 사랑은 뜨거운 여름의 열정처럼 타오르기도 했고, 깊은 가을 하늘처럼 평온하기도 했으며, 추운 겨울의 벽난로처럼 서로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민혁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왕국이 아니었다. 세리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생기와 온기로 가득 찼다. 서재 책장에는 경영서적과 심리학 서적이 나란히 꽂혔고, 거실에는 그녀가 가꾼 작은 허브 화분들이 싱그러운 향기를 뿜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안 곳곳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는 민혁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불면의 괴물에 시달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목소리나 향기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곁에서 평온하게 잠든 그녀의 존재뿐이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이 완벽한 자장가였고, 그녀의 따뜻한 처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안정제였다. 그는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평범한 밤을 맞는 기적을 되찾았다. 잠을 되찾은 그는 변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아유라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리더였지만 동시에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따뜻한 남자이기도 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고 어려운 처지의 협력업체를 먼저 돕기도 했다. 그의 변화에 사람들은 그를 얼음 총수가 아닌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세리 역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위태로운 테라피스트가 아니었다. 민혁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그녀의 고요의 수풀은 국내 최고의 심리안정센터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민혁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자신의 테라피 방식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했고, 그녀의 이론은 국내외 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치유사가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이었다. 민혁은 자신을 깨우는 부드러운 햇살과 자신의 팔을 베고 잠든 세리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며 눈을 떴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세리가 나직한 잠꼬대를 했다. 케이크 맛있어.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갓 구운 토스트 냄새와 향긋한 커피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세리가 잠옷바람으로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는 사랑스럽다는 듯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조훈 아침, 나의 셰프님, 일어났어. 민혁이 뒤를 돌아보며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조금만 기다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줄 테니. 두 사람은 나란히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창밖으로는 활기찬 도시에 아침이 펼쳐지고 있었다. 더 이상 그 풍경은 고독이나 단절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열어갈 희망찬 하루의 시작이었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어. 민혁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아니요, 없어요. 왜요? 오늘 우리 부모님 기일이야. 그의 말에 세리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희미한 슬픔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같이 가줄래? 당신을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제 내 세상의 전부가 된 사람이라고. 물론이죠. 세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같이 가야죠.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추모공원을 찾았다. 민혁의 부모님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 앞에는 세리가 아침 일찍 준비한 소박하지만 정갈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민혁은 부모님의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오래 걸렸네요. 인사드리러 오기까지. 죄송해요. 그는 옆에 서 있는 세리의 손을 꽉 잡았다. 소개할게요. 제 사람 윤세리입니다. 절 어둠 속에서 꺼내주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이제 저 괜찮아요. 이 사람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그러니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세리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따스한 봄 햇살이 마치 그들을 축복하듯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추모 공원을 나온 후 두 사람은 차를 몰아받아가 보이는 작은 해변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민혁이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추억의 장소였다.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나란히 걸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고마워. 민혁이 나직이 말했다. 오늘 함께 와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세리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저에게 보여줘서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 동안 노을을 바라보았다. 세리야, 네, 이리 결혼하자. 그의 청혼은 화려한 이벤트나 값비싼 반지와 함께가 아니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풍경 속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건네졌다. 세리는 대답 대신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운명이 되었다. 얼음장 같던 총재는 그녀로 인해 따뜻한 사랑을 배웠고 상처 입었던 치유사는 그로 인해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밤은 더 이상 불면의 고통이 아닌 사랑의 속삭임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맞는 아침은 언제나 희망찬 새로운 시작이었다.